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199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과테말라의 원주민 여성 리고베르타 맨추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 사학과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중 한 분인 박구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과테말라 여성 리고베르타 맨추툼에 대한 글을 쓰게 되셨는지요? 제 전공이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역사인데요. 10여 년 전쯤에 과테말라 과거사 정리 문제에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고베르타 맨추툼의 증언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글을 쓴 바 있어서 이번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맨추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예. 80년 이후만 하더라도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인사들이 노벨 평화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만큼 그 지역에 전쟁, 갈등, 긴장이 끊이질 않았다는 반증이겠죠. 그 가운데서도 제가 맨추에 대해 또 과테말라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집중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역사를 또 우리가 배움으로써 현재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우리나라에겐 과테말라도 좀 생소한 나라입니다만 오늘의 주인공인 리고베르타 맨추툼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우선 과테말라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현재 1,700만 정도 추산되고요. 그 가운데 원주민 비율은 55%에서 60%에 이릅니다. 예.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원주민 비율이 아주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리고베르타 맨추툼은 여러 부족 가운데 키체마야 원주민 여성입니다. 1959년생이었고요. 지금 제가 맨추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맨추는 아버지의 성, 툼은 어머니의 성,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머니의 아버지의 성,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이름, 아버지의 성, 어머니의 성,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입니다만 보통 이제 아버지의 성만 해서 맨추라고 이제 그렇게 통칭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고베르타 맨추는 1959년 여성으로서 과테말라 내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0년대 초에 부모, 형제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맨추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증언록의 출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82년 1월에 프랑스 파리에 망명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베네수엘라 출신의 유명한 인류학자인 엘리자베스 브루고스 드브리와 맨추가 구술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이것이 약 24시간 30분 분량의 테이프 16개에 담겼습니다. 이것이 편집되어서 맨추의 유명한 증언록이 탄생했는데요. 1983년에 에스파니어판으로 처음 나왔고 이듬해인 1984년에는 영어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맨추라는 인물을 국제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이제 계기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맨추는 그런 원주민 여성으로서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칩니다. 특별히 이제 원주민의 그 권리 향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밝힌 맨추의 수상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회 정의, 원주민 권리 회복과 존중의 토대를 둔 종족적, 문화적 화해 실천이라고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내전 종식에 힘을 쏟고 평화를 위해서 애쓴 것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특히 이제 소수 종족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원주민들의 권리 회복, 지위 신장에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맨추에 대해 알기 위해서 이 과테말라의 역사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그가 태어나고 자란 이 과테말라의 상황은 어땠나요? 좀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식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너무 긴 것 같고요. 1940년대 이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맨추가 그 가족과 여러 터전을 잃었던 그래서 네. 결정적으로 이제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1980년대 초의 참상 뭐 이런 것에 이제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1980년대 말씀을 드리면 이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여러 나라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무력 충돌이나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네. 그것이 뭐 거의 끊이질 않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이 과테말라는 1980년대 초에 군부 정권이 흔히 이제 반란 진압 작전이라고 부르는 대대적인 원주민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인권 유린 네. 참상이 이제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또 과테말라는 또 외세의 개입과 장기적인 내전에 시달린 나라였습니다. 그 맨추가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과테말라는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기의 거의 예외적인 모습으로 1944년부터 약 10년간은 또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민주적인 실험이 전개되기도 했던 모범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954년에 이제 미국의 개입에 따른 이 과테말라 군부 쿠데타가 발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혼란을 거쳐서 1960년부터 1996년 12월 말에 평화협정이 최종 체결되기까지 적어도 36년간의 내전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예.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앙아메리카나 카리브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1910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일상적인 이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등장하면서 설린 정책을 표방합니다. 그 당시 이제 설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좋은 이웃이 되겠다라는 정책이고요. 한마디로 군사적인 개입이나 또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루스벨트가 이제 1945년에 이제 사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다른 대통령이 등장을 한 행정부에서도 지켜졌지만 1954년에 이 과테말라에 개입함으로써 미국 정부로 보자면 그 설린 정책이 20년 만에 이제 중단이 되고요. 네. 또 과테말라의 경우는 그 이전에 20세기 초반에 겪었던 어떤 외세의 개입을 다시 한번 또 겪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냉전 시대에 또 미국과 소련의 그 갈등이랄까 그것이 이제 이 지역에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공산주의 또는 좌파 정부 어찌 보면 이제 미국에 반대하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강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조차도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성가시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 특별히 이제 미국이 꽤 여러 그 뭐 농산물 회사라든가 유나이티드 프루트 같은 경우 대대적인 이제 투자를 과테말라에 하고 있었는데요. 그 1950년대에 등장한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성향의 강한 정부가 토지 개혁을 함으로써 결국은 미국 회사의 이해관계와 충돌을 이제 빚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또 미국은 개입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CIA가 또 힘을 보태고 결국은 이제 과테말라 군부와 연계가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지난한 내전의 계기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끼친 영향이 참 그 우리 한반도도 크지만 이 과테말라에도 또 적지 않게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전통적으로 그 지역은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이제 불려왔고요. 라틴 아메리카 가운데서 특히 이제 카리브 해라든가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더더군다나 그런 어떤 뭐 성격이라 할까요? 그것이 더 두드러지죠. 특히 냉전 시대에는 이 지역에 어쨌든 이제 그런 좌파적인 속성을 지닌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또 미국이 제압을 하고 결국 이제 그 자신들의 안보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강하게 이제 전개해 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과테말라의 군부 정권이 들어서고 또 이에 대한 이 원주민들의 어떤 반항 그런 원주민들의 저항을 이렇게 군부 정권이 제압을 하면서 네. 많은 그 희생자들이 난 거잖아요. 예. 사실 그 이를 우리나라 역사에 또 살짝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의 그 아픈 역사인 제주 4.3 사건도 좀 떠오르게 되는데 네. 당시 이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 많은 제주 사람들이 이 빨갱이로 몰려서 무차별적인 학살을 당했잖아요. 네. 뭐 이와도 좀 비슷하게 좀 비유를 할 수가 있나요? 예. 특히 1980년대 과테말라 군부가 자행했던 뭐 반란 진압 작전인데요.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승리 작전 82 뭐 이런 방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게릴라 세력에 대한 어떤 타격이었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원주민 촌락 수백 곳의 파괴 또 수만 명의 사망, 망명 등을 이제 초래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군부 집권자들은 게릴라 세력을 농촌의 잠재적인 지지 기반으로부터 떼어놓는다라는 명목 하에 이제 전면적인 소탕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네. 과정에서 비무장 원주민까지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전혀 이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들이지만 이들이 말하자면 좌파 세력의 잠재적인 지지 기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적인 지지 기반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결국 그들을 초토화하는 작전으로 그러니까요. 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 뭐 흔히 나중에 제노사이드라고 알려진 뭐 그런 사건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예. 이 제주 4.3 사건도 이제야 또 진상 규명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데 이 과테말라의 이 대대적인 학살 사건도 지금 진상 규명이 잘 되고 있나요? 사실 진상 규명 전에 제가 이제 평화 협정이 끝난 뒤에 어떤 말하자면 진상 규명 노력이 있었고 그것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제 진행되지 않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996년에 과테말라 정부하고 과테말라 혁명연합 간에 과테말라 혁명연합은 이제 게릴라 세력의 연합이었는데요. 1996년 12월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그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또 유엔이 그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한 평화협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중요한 과제는 그 역사 진상규명이라 할까요?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엔의 후원으로 역사 진실규명위원회가 발족했고요. 1998년에 조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 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과테말라 침묵의 기억입니다. 이 보고서는 과테말라 군이 산악지대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학살을 전개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강제 이주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특히 1980년대 초에 군이 전개한 그 원주민 진압 작전이 제노사이드로 규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고요. 그 대략 보면은 약 40여 년에 걸친 그 과테말라 군의 폭력 행위, 국가 폭력은 620곳이 넘는 이제 촌락의 파괴,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원주민이 피살당하거나 이제 실종되었고 또 150만 명이 넘는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빈곤에 시달리는 그런 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유엔 후원 아래에서 진상 규명 활동이 펼쳐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 사회의 활동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그 과테말라의 이런 진상 규명 작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공식적인 그 거의 국가 차원의 그 유엔 후원 아래 그 국가 중심의 진상 규명 활동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테말라의 시민 사회가 힘을 합쳐서 역사적 기억의 회복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도 역시 1998년에 과테말라 대주교구 인권국이 공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과테말라 다시는 안 돼. 과테말라 눈까 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눈까 마스라는 이름은 과테말라의 경우보다는 1980년대 초 아르헨티나의 그 군부 독재에 대한 진상규명 보고서의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영어식으로는 nevermore, never again. 그래서 다시는 안 되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모범이 돼서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어떤 국가 폭력이라 할까 가슴 아픈 이런 그 비극적인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 진상 규명 보고서를 낼 때 이런 제목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보고서 내지는 이제 시민 사회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공식적인 조사가 국가폭력에 대한 또 인권 유린 혐의자들에 대한 그 재판이라든가 뭐 재판 전에 기소를 해야 되겠죠. 기소나 이제 재판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국가폭력과 인권 유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에야 예를 들어 가택연금 조치에 취해진다든가 또 재판에 회부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극히 일부에 이제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이 제주 예. 4.3 사건 또 다음 주면 5.18 또 민주화운동 기념일도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한데에 좀 뭉쳐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과테말라의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 맨추의 역할이 또 컸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어떠한 역할들을 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가폭력의 원주민들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참상을 겪었는지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증언록으로 이제 정리가 된 바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 관심을 이런 군부 독재의 그 국가 폭력에 대한 고발을 넘어서 다양한 이제 비정부 활동으로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원주민들의 권리 신장이라 할까 이런 활동들을 이제 전개를 했고요. 결국 그것이 이제 1992년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량 학살의 피해자인 원주민들이 점차 주변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집단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한 맨추의 역할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마야 원주민들의 문화적 상징에 대한 사회적인 승인을 요구하는 여러 활동들을 이제 펼치고 그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그것이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1992년 하면 그것이 이제 흔히 아메리카의 발견 500주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되기도 합니다만 뭐 그것이 이제 콜럼버스의 항해를 1492년에 후원했던 에스파냐의 뭐 주도로 할까 그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맨추의 경우는 1989년부터 그런 어떤 아메리카 발견 500주년 기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원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그 발견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원주민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침략이라든가 그런 어떤 뭐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큰 피해와 관련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맨추는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항의 500주년 캠페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국제적인 기념의 방식을 전환하는 데 꽤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 결국 맨추가 그래서 1992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도 그런 어떤 그 분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유엔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1993년을 세계 원주민의 해로 선포하게 됩니다. 유엔 총회가 1992년 12월 거의 이제 맨추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즈음인데요. 1993년을 세계 원주민의 해로 지정을 했고 맨추는 그래서 친선 대사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이제 그 한 해뿐만 아니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을 세계 원주민을 위한 10년으로 또 유엔이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야, 이 세계 원주민의 해 지정 그리고 저항의 500년 캠페인 이것이 참 그 평화와도 딱 맞닿는 참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과테말라는 그 지금까지도 어떻게 좀 그 원주민들이 잘 존중받으면서 함께 잘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나요? 평화 유지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과테말라 평화협정은 일종의 국제협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1996년 10월 초에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공식적인 휴전 합의가 체결되었고요. 뒤이어서 헌법 개정과 선거 개혁에 관한 합의도 이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조인이 됐습니다. 또 과테말라 혁명 연합의 합법화와 또 법적인 편입 등에 관한 논의는 마드리드에서
그 체결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행 시간표에 관한 합의는 멕시코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국제적인 협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공식적으로 1996년 12월 29일에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종합한 평화협정의 정식 명칭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확고하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합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고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과테말라 군부의 국가 폭력에 해당하는 것을 얼마나 철저히 규명하고 그 이후에 재발 방지 노력이 발생했는지 전개되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거나 또 가해자에 관해서 적절한 어떤 사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안타깝고요. 안타깝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과테말라 사회에 만연한 어떤 사회적인 폭력이라 할까요? 그리고 강력 범죄 결국 그것 때문에 빚어지는 치안의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이제 과테말라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불안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내부에서 나름대로 또 대단한 노력이 한편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를 들어 과테말라의 법의학자, 인류학자들은 내전기에 살해된 뭐 사체 발굴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했고 또 국제적인 연대를 이제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어느 나라든 이 평화나 민주주의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오랜 시일에 걸쳐서 완성이 아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어쨌든 이 맨추의 역할은 또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노벨 평화상 이후 이 맨추의 행보는 어떤가요?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에 중요한 맨추의 행적을 보면 1994년에 과테말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망명생활 12년을 청산하고 12년 만에 이제 귀국한 것이었는데요. 1995년 과테말라 총선을 앞두고 맨추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서 전국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쳐서 선거와 투표를 또 원주민들에게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과 유사한 시민 참여를 위한 전국 캠페인 몇 가지를 이제 조직했고요. 그 다음 1999년에는 맨추가 두 번째 저수를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 제목은 리고베르타 마야의 자손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저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저술이 군부 독재의 어떤 그 박해나 탄압에 관한 증언록이었다면 이 두 번째 저술은 회고록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제목이 이제 마야의 자손이라고 붙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마야 문명의 뿌리로의 일종의 상징적인 귀환이라 할까요? 이것을 이제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추는 이 책에서 500년간 파괴된 마야 문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굉장히 분명하게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다른 사회 활동인데 예를 들어 모두에게 건강을 이라는 제약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빈곤층에게 저렴한 약품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맨추는 이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2007년에는 원주민 정당을 조직해서 과테말라 대통령 선거에 직접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맨추는 최초의 여성 후보자가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약 3.1%의 저조한 득표율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 맨추의 인생 역정이랄까요?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저술의 영문판 제목에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에스파냐어 제목은 이제 리고베르타 마야의 자손인데 이것을 이제 영문판으로 이제 출판할 때는 경계를 넘는 Crossing Borders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한마디로 맨추의 역정은 경계를 넘는 삶이었다. 지역과 국가의 틀을 넘어서 결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뭐 일종의 국제적인 인사랄까요? 초국적인 인사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평화라는 게 참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안에서도 이 사람마다 또 종교와 이념이 다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바라던 평화, 그가 꿈꾸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맨추가 노벨 평화상 수상식 연설에서 한 그 몇 가지 대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맨추에게 노벨상은 오해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위험 있는 삶, 그것을 지향하긴 했지만 결국 큰 희생을 치른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과테말라에서 식민 시대뿐 아니라 독립 이후 공화정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무시되고 멸시되어 온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한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 생활의 모든 측면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도록 기여하는 원주민들의 독특한 정체성이 없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과테말라를 상상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확인하실 수 있는 바대로 노벨 평화상 수상은 결국 세계에서 가장 착취당하고 차별받았으며 가장 주변적인 삶을 유지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에 대한 찬사라고 맨추는 이해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를 넘어서 이제 이 문화적인 정체성을 이제 강조한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 원주민들의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과테말라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평화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다. 이것을 이제 천명했다라는데 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리 원불교의 핵심 그 사상하면 삼동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종교와 이념과 민족이 달라도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또 평화롭게 상생하는 세상이 바로 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냐 하는 가르침인데 저 멀리 과테말라에서도 이 맨추가 보여준 그런 사상은 바로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원주민으로서의 그 어떤 종교성도 있었을 것이고 또 라틴 아메리카 하면 그 카톨릭이 큰 영향을 준 그런 국가들도 많잖아요. 예. 혹시 이 맨추에게도 그런 어떤 기독교의 영향, 어떤 원주민 특유의 어떤 종교성이 바탕이 된 그런 것들도 있었을까요? 맨추의 종교 그러면 그 우선은 가톨릭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증언록에서 맨추가 공식적인 그 중등 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서 그 후세대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략 나중에 이제 맨추가 인정한 바로는 중등 교육을 받은 걸로 돼 있고요. 그것이 이제 수녀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가톨릭 교육을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됐고요. 네. 그다음 이제 고향인 과테말라를 떠나서 망명 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과테말라와 사실 접경, 과테말라와의 접경 지역인데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멕시코의 치아파스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치아파스에서 평생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루이스 가르시아 주교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 이 신부님으로부터 상당한 이제 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톨릭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어떤 마야 원주민으로서의 문화적인 정체성, 그다음 종족적인 정체성, 특별히 이제 그 세계적인 명사가 된 이후에 인생에 대한 회고록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이제 강조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마야 고유의 어떤 정체성이 사실상 어떤 종교적인 색채와 꽤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나,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역시 이 불의에 대한 저항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또 기독교로부터 배우면서 또 원주민으로서의 또 나름의 또 정체성이 또 정립이 되고 예.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 평화의 새로운 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테말라, 이 맨추에게서 배워야 할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맨추의 그 두 번째 저술,
그 회고록의 영어 제목, 영어판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경계를 넘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맨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경계를 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말하자면 평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을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역과 국가의 틀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이제 활동하는 초국적 생애가 모두에게 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선입견 같은 것, 특별히 이제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선입견 같은 것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어떤 균형 있는 자세라 할까요? 또한 그런 경계를 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또 알아가는데 뭐 지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사실 용기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맨추의 경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아는 만큼 실천하는 데 또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역시 이제 아는 만큼 실천하는 용기라 할까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게도 촉구하는 것이 이제 맨추의 삶이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경계를 넘는 삶. 그 우리 프로그램 우리 월요일 코너에 종교 넘어 아하라는 코너가 있는데 종교를 넘어서서 서로 배우고 또 이념을 넘어서도 배우고 또 민족을 넘어서도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뭐 문화와 문화, 종교와 종교가 만나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어떤 그 우월성을 드러내기보다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우면서 또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아주대 사학과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박구병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리고베르타 맨추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